명절을 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런저런 생각이 잠기다 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만 흘러가던 제 인생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어요. 시댁에선 크게 유통사업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남편 그리고 시동생 모두가 같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동서는 그 회사 직원이었죠. 어머님이 보시기에 워낙에 성격도 참하고 일도 잘해서 이 결혼은 환영받는 결혼이었어요. 내가 우리 윤희 씨를 둘째 며느리로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네. 내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이제 아주버님이랑 남편 도와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가족 회사니까요. 그럼 나야 고맙지.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들이 내 옆에 딱 있어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네. 딸이 없어도 행복해. 제가 어머님 딸인걸요. 앞으로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대표님 식구가 된 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고상하고 자유로운 어머님이셨고 그런 어머님을 저도 존경했어요. 남편과 전 대학교 CC로 만나게 되었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인지 어머님이 늘 가깝게만 느껴졌었죠. 상대적으로 제 커리어를 쌓을 틈도 없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리고 혼전 임신이라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던 터라 시댁 식구들을 보기에 살짝 죄송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저를 일하는 동서는 늘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던 나날이었죠. 형님은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보셔서 조금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처럼 사회생활하는 커리어우먼이 이런 것까지. 눈치가 없으면 참 그것도 곤란하고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형님은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속 편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야? 집에 대소사가 많잖아. 같이 있으면 좋겠어. 당연히 동서는 힘드니까 설거지 정도만 도와줘도 돼.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신용이라도. 며느리가 둘밖에 없으니까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거든. 남들은 일하는 동서면 형님이 알아서 다 해놓는다고 하던데. 형님은 절 부려먹으려고 안달이 나셨네요. 혼전 임신으로 이 집에 들어왔으면서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전 어머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예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하라고 결혼시키셨겠어요? 형님이야 혼전 임신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겠지만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 말이 어딨어. 부려먹다니.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내가 하는데 그냥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동서가 회사에서 어떤 유능한 인재인지 나도 잘 알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말은 좀 가려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동서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너무 실망했어. 부엌에서 저희가 투닥거리자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저희의 상황을 보더니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큰 며느리이기도 하고 결혼을 더 빨리 했으니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죠.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어머님이시기에 그저 꾸중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를 꾹꾹 억누르게 되었어요. 얘 큰애야, 너는 왜 둘째한테 그러니? 가뜩이나 요새 일도 많던데 회사에. 네가 나가서 일을 안 해봐서 그래. 둘째한테 그러지 말고 아서라. 내가 할게. 그깟 설거지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니? 다음부터는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줄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전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했던 거고, 다른 건 다 제가 하는데 설거지만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제가 동서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죠. 그냥 네가 좀 이해해라. 원래 밖에 일하는 애들이 좀 예민하고 일 생각에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그러려니 해. 둘째도 안 하고 싶겠니? 밖에서 일하랴 집에서 살림하랴. 쟤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니까 네가 조금만 양보해줘. 형님, 죄송해요. 제가 바쁘지만 않으면 형님 도와서 임원 불살르는 건데 정말 회사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어머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물량도 장난 아닌데다가 제가 맨날 철야에 특근해. 역시 어머님이 제 마음을 잘 아신다니깐요. 됐어. 내가 진작 도우미 아줌마 불러줄걸. 괜히 동서 사이에 분란만 만들었다. 이제 이 일은 없던 걸로 해. 알겠니? 저한테 눈을 치켜뜨고 대들 때는 언제고 어머님만 있으면 저런 식이었고 그런 동서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죠. 그리고 저 역시 사회에서 도태됐다고 느꼈을 즈음 어머님이 집에서 애만 키우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집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늘 동서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안쓰러우셔서 제안하신 것 같았고 전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어요. 언젠가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도 했던 터라 어머님의 제안이 정말 반가웠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초를 쳐버렸죠. 너도 집에만 있기 그러면 회사에 나와서 일해보는 게 어떠니? 어차피 전공이야 그네랑 똑같고 근자리는 아니어도 서서히 일 배우면서 그네 도와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지민이도 어린이집 다니잖니. 어때?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사실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애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 너라고 집에만 있고 싶겠니? 여건만 된다면 밖에 나가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 마음 나도 안다. 어머, 어머님은? 그래도 지금 회사가 중요하게 흘러가는 만큼 저희는 신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력사원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요새 회사에 안 나와봐서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실 신입을 가르칠 여유도 없고요. 그래? 애들한테 회사가 바쁘단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그네가 일할 자리 하나 없는 거니? 조그만 자리도? 제가 조그만 자리 하나 있음 얼른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없네요. 알다시피 저희가 복지가 굉장히 좋아서 이직률도 없고 그나마 구하는 사람은 경력사원이라서요. 혹시라도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님. 그래, 돌아가는 사정이야. 나는 손 뗀 지 오래니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럼 자리 있으면 얼른 큰애한테 말해줘라. 그네 너도 자리 생기면 언제든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 말고 지민이 교육에 힘쓰도록 해.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야. 기필코 취직을 말리는 동서였고
그런 동서 때문에 전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이라 그런지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동서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시동생네 앞으로 적금 통장을 주셨어요. 저도 아기 가졌을 때 어머님이 적금 통장을 주었는데 둘째 손주라고 다를 건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네도 임신했을 때 내가 준 거니까 둘째네도 받아라. 그래도 우리 손주 낳아주고 힘들게 품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임신 기간 동안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나 조리원 갈 때 금액 결제해. 눈치 보지 말고 이건 그냥 할머니 선물이에요. 어머, 어머님 감사해요. 진짜 우리 어머님 너무 쿨하시다니까.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 돈을. 내 핏줄 낳아주는데 뭐가 아깝겠어. 고맙다. 아무쪼록 임신한 상태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조금만 고생해줘. 동서는 입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민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환갑을 맞이해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였고 사실상 제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시골에 조용히 집을 지어 혼자만의 여유 생활을 즐기셨어요. 못했던 집안일도 하시고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회사를 이끌어갔던 것만큼 쉼이 필요하신 분이었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시간이 많아지니 저는 더욱 좋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분을 내려놓고 퇴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셨고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신 시어머니를 누군가는 참 달리 보고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어머, 또 왔어? 아이고, 우리 지민이 그새 더 컸네. 아유, 힘들게 뭐하러 와? 너도 쉬어야지. 다음엔 쉬어. 에이, 어머님 보러 오는 건데요, 뭐. 오히려 전 어머님이 완전히 일 그만두시니까 좋은데요? 이렇게 지민이도 자주 보여드릴 수 있고 저도 어머님 뵈러 오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제 어머님 생활 즐기면서 천천히 지내세요. 늦잠도 주무시고. 아유, 그래야지. 이게 얼마 만에 휴가야. 이런 날이 오다니 참 감회롭다. 회사는 큰애랑 둘째가 잘 이끌어 가겠지. 너 온 김에 우리 곤드레밥이나 해먹자. 내가 요새 음식하는 데 빠졌는데 먹을 사람이 없잖니. 둘째도 오늘 휴일인데 부를까? 네, 좋아요. 음식도 여럿이 먹으면 정말 좋죠. 가뜩이나 동서 임신해서 잘 먹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고부끼리 데이트 해봐요.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아주 밤매고 집안일하고 이러면 저녁이라니까. 소소하니 좋아. 그렇게 어머님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워진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와의 대화 소리가 저 역시도 그렇게 확 기쁘게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표정에 저 역시 민망해져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동서는 갑작스럽게 어머님께 차가운 말투로 얘기하였습니다. 예, 둘째야. 첫째네 지금 와서 우리 곤드레밥 해먹고 맛있는 거 해먹을 건데 시간 되면 올래? 너 잘 먹지도 못한다며. 내가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주마. 오늘 쉬지? 혹시 약속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먹고 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어머님은? 일도 해보신 분이 어쩜 그러세요?
제가 휴일에도 쉬는 거겠어요? 회사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 은퇴하셨다고 감 잃으신 거 아니죠? 그런 건 할 일 없는 형님이랑 어머님이나 드세요. 제가 쉬는 날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아주 바쁘신 몸 불렀다. 됐니? 참, 어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내가 아는 애 맞니? 아니, 그렇잖아요. 저 지금 힘드니까 끊을게요. 은퇴하시더니 완전 형님처럼 돼가지고. 아, 난 일 절대 놓지 말아야지. 어쨌든 어머님, 저 못 가니까 그리 아시고 앞으로 이런 소소한 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더 당황해하는 건 어머님이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었고 전 그 길로 집으로 가게 되었죠. 생각을 해도 좀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오지랖일 순 있지만 어머님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고 더욱더 기가 막힌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동서였기에 크게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었지만 동서의 말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동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른한테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당장 어머님한테 사과드렸으면 좋겠거든. 이건 부탁이 아니고 그냥 동서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야. 그러니까 사과드려. 아, 진짜 쌍으로 짜증나게 하네. 아니, 형님, 바쁜 몸이 그런 것까지 해야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어머님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만 탱자탱자 노는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야 회사 오너니까 뭐 잘 보여야 했지만 지금도 제가 눈치 봐야겠어요? 동서는 회사 오너한테만 눈치 보나 보지? 일반 시어머니는 막대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네? 진짜 속물이다. 이제 회사가 서방님이랑 내 남편이 운영하니까 동서까지 회사 대표가 된 것 같고 그래?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형님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나이 되도록 경력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야망도 없고 전 이 사람이랑 회사 운영해서 아주버님 자리까지 넘볼 테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님이야 이제 뒷방 노인네인데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자인 거 아시죠? 저랑 이 사람이 밀어붙이면 아주버님까지 퇴임하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눈치를 봐야 할걸요? 오늘까진 그냥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진짜 약을 먹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 얘기를 어머님께 했다간 크게 상심할 것 같아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 엄청 상처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명절이 왔고 동서는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명절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첫 명절은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명절에 와서는 입이 대빨 나와 또다시 제 속을 긁어놓았고 제 속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속까지 긁었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건 좀 사서 하세요. 회사에서 은퇴하셨더라도 저금해 놓은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웬 고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우미 이모님 불러주시는데 동서는 뭐가 그리 불만이야? 그리고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제가 어떻게 해요? 일도 힘든데. 이제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전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야, 너 나까지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까지 무시하니, 이제? 네 눈에 뵈는 게 없지? 무식해. 애들이 볼까 무섭네요. 이래서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진짜 말 막 할래? 어쩜 이렇게 위아래가 없어? 회사에서 일 잘하고 똑 부러져서 예뻐했더니만 이거 완전 개념 상실 아니야?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꼰대가 되나 봐요. 그렇죠?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집에서 있으니까 괜히 저 잡고 싶고 그래요? 어머님도 평생 일하고 사셨으면서 어쩜 한순간에 집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답답하게 되셨을까? 정말 안타깝고 할 말이 없네요. 동서는 정말 개념 상실 막가파였고 그런 동서를 보면 화가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혹시나 집에 분란이 날까봐 참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살아온 세월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마는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 못 볼 걸 볼 걸 다 본 어머님은 저보다 인내심이 더욱더 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아니, 동서 말이야. 그렇게 회사에서 파워가 세? 아주 위아래가 없어, 진짜. 어머님이 아무리 은퇴해도 그렇지. 진짜 막 나가. 뭐, 그렇지. 아무래도 나랑 동생, 그리고 재수 씨까지 거의 셋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재수 씨 아래로 김 실장 있거든? 되게 똑똑한 브레인이야. 솔직히 재수 씨랑 김 실장이랑 일 하나는 진짜 잘하긴 해.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좀 그렇잖아. 그냥 이해해. 엄마도 회사 때문에 참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엔 본인이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아니, 참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회사에서 얼마나 몸바쳐 일한다고. 아, 열불나 진짜. 당신이 좀 주의를 좀 줘. 그렇게 남편에게만 퍼붓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동서가 웬일로 회사 일 때문에 본인 아들을 저에게 부탁한 날이 있었고 그날 조카를 보았는데 조카가 갑작스러운 열경련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민한 동서는 오자마자 저에게 퍼부으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얼마나 몰아붙이던지 이래서 에바준공은 없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애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리미리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저한테 열등감 넘치시잖아요. 집에서 놀면서 애 하나를 어쩜 이렇게 제대로 못 봐? 아니, 재수씨, 말 다 했어요? 시온이 아픈 건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병원 왔잖아요. 아주버님은 빠지세요. 여자들 문제거든요. 우리 아들 조금만 늦어서 열경련이 뇌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 그래. 뭐 할 말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걸로 동서 진짜 말 함부로 한다. 동서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줄래? 나도 지금 너무 놀래고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열경련이 심각해 조카가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지 말아야 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단칼에 들은 시어머니는 멀리서 아이를 보러 오셨고요. 아이고,
우리 시온이 어쩌냐? 많이 아파서 애미가 힘들겠어. 애보랴 일하랴. 아유, 열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너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시온이 봐주마. 그래도 병원에서 이것저것 수발될 게 좀 많겠어. 내가 할머니니까 해줄게. 아우, 됐어요. 전문 시터 쓰는 게 낫죠. 평생 일하던 어머님이 애 수발을 들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앤데. 동서 기분이야 지금 그런 거 알겠는데 말은 가려서 하자. 어머님이 동서 위해서 그래 주겠다고 하는 건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이제 어머님이 회사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니까 아주 배는 게 없지? 회사가 네 거 같니? 그래서 그래? 아,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언제 제 거랬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시터 쓰면 되니까 저희한테 관심 꺼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뒷방 노인네 다 됐지. 그렇게 입에 사탕처럼 굴더니 나도 일 없다. 시오놈이 반드시 후회할 거야. 동서는 시어머니의 성의까지 뿌리쳤고 그렇게 그 일은 역시나 동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바빠지셨습니다. 항상 어머님네 가면 누구와 통화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에겐 일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 역시 해주시는 말 아니면 따로 묻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다음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선에는 결혼한 지 4년이나 되었고 2번은 어머님네 오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 6번의 명절을 세고 올라가면서 그날도 사람의 화를 돋궜어요.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준 젓갈통을 제게 모조리 버리는 거였죠. 어머님이 집에서 노시더니 진짜 어떻게 되셨나? 뭘 이런 걸까지 싸줘? 누가 먹는다고? 저딴 건 형님이나 잡싸요. 동서, 차라리 어머님네 오지 마.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 나 진짜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나도 폭발할 것 같거든. 서방님도 알아? 아니, 알겠지. 그런데도 동서 꼴 보는 거 보면 나 역시 서방님이 진짜 의문이다. 내가 아는 서방님은 깍듯하신 분인데 어쩜 동서가 이렇게 설치는 꼴을 가만 보고 있는지. 어른성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못된 거사. 저 역시 이번엔 참지 못하고 동서한테 퍼부으려고 하던 찰나 이제 막 잠에서 깬 6살 내 딸의 말에 동서는 허옇게 굳어졌습니다. 아까 내가 봤는데 그 안에 젓갈 든 거 아닌데. 엄마, 한번 열어봐봐.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넣는 거 봤어. 그리고 딸아이의 말에 제가 그 젓갈통을 열었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큰 쇼킹이었어요. 그 젓갈통 안에는 동서의 추억한 민낯이 들어있었고 외도하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조카와 시동생의 유전자 검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시동생은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동서의 외도 상대는 남편이 누누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던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해거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설명은 무슨 설명? 못된 것. 그날 시온이 입원한 날 혈액형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초부터 너무 내 아들 안 닮은 것도 이상했어.
아무리 안 닮은 자식이 있다지만 이렇게 남 같을 수가 없었거든. 내가 모든 걸 놓고 회사에서 은퇴한 거 같니? 그렇게 네가 보기에 뒷방 노인네 같았어? 회사에 내가 심어놓은 첩자만 해도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너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감히 김 실장이랑 붙어먹고 내 아들 뒤통수를 쳐? 이 망나니 같은 것 용서 절대 못한다. 원래도 이상한 거 알았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가 인간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그러고 싶었어? 이혼뿐만 아니라 네 인생 전부 박살낼 줄 알아. 너랑 김 실장 둘 다 가만 안 둬. 이젠 끝장이니 알아둬라. 사실 시어머님은 그동안 동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캐고 있었어요. 혈액형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동서의 일거수일투족을 회사 직원들에게 보고받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김 실장과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혈액형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잠깐 이상한 생각은 가지긴 했지만 제가 동서네 부부 혈액형을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으니 전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어머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집념과 끈기로 회사를 키운 거지만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보고 두고두고 폭로할 계획을 썼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애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젓갈통에 넣고 그걸 여러 번 동서에게 경고와 함께 깨끗이 끝내라고 하려고 했었지만 의도치 않게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폭로가 된 이상 김 실장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김 실장의 말에 의하면 정말 동서는 가관이었었고 애초에 시동생을 이용한 거였죠.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하면 시온이가 회사 물려받고 그럼 우리가 회사를 꿀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시온이가 제 아들이니 그리고 형님네에는 딸밖에 없으니 회사는 본인 아들이 물려받게 된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저 여자에게 홀딱 빠져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깨끗이 물러날게요. 너 말 다 했니? 너도 같이 짜고 했잖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장부 조작한 거, 그동안 거래처한테 납품받아서 개인적으로 팔아먹은 것까지 다 고할까? 그래, 아주 막장으로 치자다 보자. 시온이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못된 것들. 법이 심판해 줄 거다. 너희랑 말 섞기도 싫어. 내 아들만 불쌍하지. 시온이도 무슨 죄가 있어서. 에휴. 서류 갈 거야. 당장 나가. 시온이 데리고 내 집에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리 알고. 어디 뻔뻔하게 한번 싸워보시지. 여보, 제발. 아니, 저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없으면 회사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못 맞춰 일할게요.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시온이도 어머님 손자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 어떻게 저랑 시온이를 내칠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참 뻔뻔하구나. 내가 너를 정말 잘못 봤어. 애초에 내가 회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넌 날 하대하기 시작했지. 그래도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어 회사 일 하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넌 헛된 야망을 꿈꾸고 있었어. 나쁜 것.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김 실장에겐 상간 소송을 걸었어요. 또한 회사에선 김 실장과 동서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김 실장이 직접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이 떨어졌고요. 동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멸이었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동서 마음을 다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김 실장과 회사를 삼킬 계획이었으니 은퇴한 저희 어머님께 절대적으로 잘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희 남편부터 내치고 그 다음은 서서히 시동생의 손가발을 싸매놓을 계획까지 짰던 소름 돋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장부셨지만 그래도 충격에 병원에 3주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밥도 못 드시고 온 정신을 여기에만 쏟아서 신경성 위경련으로 위궤양이 생겼거든요. 그래도 시동생은 꿋꿋이 싸움을 이어나갔고 동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서방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비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합의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합의 안 해주면 나 구속인데 시온이 어떡해, 응? 자기도 시온이 키웠었잖아. 조금이라도 정이 있다면 제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게. 모든 벌 다 받을 거야. 근데 시온이는 책임져야 하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 욕심이 끝이 없다. 회사를 네가 가질 생각을 하다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꾸려온 회사인데 네가 짓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온이가 정말 안 됐다. 너 같은 걸 엄마로 만나서 걔가 무슨 죄야. 넌 평생 속죄하며 살아. 시동생은 그래도 본인이 키웠던 아들을 생각하며 동서를 위해 탄원서를 내주었고 동서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의 친정부모님의 집까지 팔아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청 울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벌인 일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뻔뻔 그 자체라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고 욕심만 부릴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진짜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형님이랑 어머님한테 찍소리도 않고 살게. 아니, 회사에 안 나올게. 집에서 당신 보필하면서 살림만 할 테니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좋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너 탄원서 내준 게 널 위해 내준 거 같니? 너한텐 이미 정 다 털려서 할 말도 없어. 시온이 때문에 해준 거야. 그러니까 찌그러져 살아. 그리고 네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 형수님이랑 엄마한테 사죄해. 이 돈밖에 모르는 악마 같은 인간아. 시동생의 말 덕분인지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크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고 동서의 친정부모님들은 죄가 없지만 딸 자식을 잘못 둔 덕에 집까지 팔아 조그만 투룸에 월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서와 동서 아들 그리고 그 집 친정부모님들까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역시나 여장부처럼 살아가고 계세요. 오히려 지금 가장 마음이 편안해 보인달까? 아, 그리고 전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어찌어찌 살다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정말이지 너무 소중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 일이 있고 2년 뒤에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희 가족이 완전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개념머리 없는 동서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괜찮은 요즘입니다. 어머님도 말년에 아들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 아주 뿌듯해 보이는 얼굴이고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별일이 많지만 지금은 웃으며 추억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진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2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에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2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즐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핀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 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 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냐.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천 원 가져갔지?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매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 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화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몬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시부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건강에 악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시부가 기력이 약해지셔서 한마디 말조차 하기 힘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언제나 저희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매정하게도 시부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지만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시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그동안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아들을 중퇴시켰다고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갑자기 중퇴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걸 왜 내가 당신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야.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올 놈이라니까. 초장부터 싹을 잘라놔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머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애비한테 대들어야 되겠어? 제가 뭔데 우리 회사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놈이 앞으로도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중퇴시킨 거 취소하지 마. 만약 당신도 내 결정을 거절한다면 그땐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저놈은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딱이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워낙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며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교장을 만나 바로 중퇴 처리를 해서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전교 1등 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중퇴 처리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임에게 취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남편과 교장과의 단둘이 진행된 사항이라 담임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며 직접 학교로 찾아와 교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만나려 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까봐 교장에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전혀 만나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방이 조용하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의 결정에 대해 토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겠어? 그래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가 지금 그이 때문에 중태를 당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셔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는 건가요? 제발 그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나는 싫다. 내 손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가 많던 적던 아들 말 안 들었다가 집안 난리 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아니면 검정고시 보던가.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잖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서 여태까지 끼고 살았는 줄 아니? 시모는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모가 도와주셨다가 남편이 분노를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아예 귀를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시부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가족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몇 년간 해외로 이주한 회사를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시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서러웠던 상황들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전화를 하시자마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제가 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자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보고 시댁으로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시부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전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걸 거절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오면 보자마자 당신 잘못부터 인정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풍족할 정도로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당신은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해외로 떠나시기 전 제 아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셨었는데 몇 년간 해외로 가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저에게 조금도 행복감을 주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더 붉히시기 전에 서둘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안 좋은 분위기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셨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남편으로 인해 중퇴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 바로잡길 원하셨죠. 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선민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나이라 뒤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선민이를 학교에서 중퇴하게 만들어? 그것도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더니만 네가 뭔데 회사를 이어가네 마네 하면서 내 손자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회사에 온전히 몸 담그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탔으면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직접 집안 망신을 다 시키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할 때 제자리로 돌려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땐 말 안 해도 잘 알지? 10원 하나 물려줄 마음 없으니 생각 잘해야 될 거다. 너 말고도 회사 운영해줄 사람 회사에 넘쳐난다. 내 손자의 눈물을 보이게 만든 건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절대 없으니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나와 인연 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아버지가 지금 해외에서 장시간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로 넘어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놈이 나를 받고 내 머리 위를 군림하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려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남편과 시부는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중퇴시켰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게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들의 중퇴 문제를 철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지만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모와 더욱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섰는데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길래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양쪽 손에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아빠라는 말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와 애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그걸 본 아들은 무턱대고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본 애들과 어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뒤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전에 당신 손을 잡고 가던 저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 귀로 들었으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사람은 내 마누라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뒤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소홀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애들, 선민이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생활하니까 기분 좋았니? 저 여자애들이 온갖 애교 부리면서 아빠라고 하니 무뚝뚝한 내 아들이 꼴보기 싫었겠지. 당신은 정말 까도 사람 놀래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분명 찾아올 거다.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지금 당신 때문에 떨고 있잖아.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결정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나랑 그만하자. 솔직히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 우리 딸들한테 떳떳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당신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어주는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동안 많이 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솔직히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질질 끌고 가며 살아요? 그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로 위자료 받고 각자 살 길 갈 것 같네요. 첩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면 머리들 전부 다 뽑아 버릴 줄 알아. 이 문제는 당신이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시부모님 댁으로 당장 튀어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오래 있어봤자 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고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아들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자 많이 당황하신 듯 급하게 집으로 들여보내줬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좀 전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모는 시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남편이 저질러 버려서 많이 놀라셨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준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심각한 일을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일을 버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뭘 원하길래 무작정 벌려만 놓는 거냐고. 저번에 선민이 중퇴 문제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을 얼마나 펴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눈치도 없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다. 내조도 잘하고 여우 같은 짓 좀 해야 남자들이 우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건데 너는 기도 너무 세고 집안의 가장을 떠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 아들이 온전히 집에 머무르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점들만 얘기하며 가정부 취급만 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그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죽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두 눈으로 그이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고 눈 감을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것 봐라. 너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내가 이래서 너희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이참에 잘 됐네.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들 편이니 그런 줄 알거라. 그렇게 하시던지요.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모는 제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퍼치나 매치나 좋아질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쓸 필요 없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데 시부가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선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던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아들은 시부와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무언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들은 자기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그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저와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시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간이 지나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분명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시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까지 끝마치게 되었네요. 저 또한 아들의 앞날이 밝아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날까지 숨죽이며 언젠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이 아닌 혼외 자식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찍은 걸 배경사진으로 올려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 아들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외 자식인 두 딸들에게는 석사 과정까지 밀어주면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퇴시키려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오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시모는 췌장암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 남남처럼 서로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시모의 장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남편과 따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저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간 뒤 시부는 저에게 걸어와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와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중개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중개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 아들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시부가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고 아들은 서류를 건네받아 가방 안에서 사각으로 된 직인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저 서류를 왜 저놈한테 건네주는 거냐고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저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제 아들에게 회사 건물을 넘겨주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얼 뜻하는지 알고 행동하신 거죠? 회사 운영권을 지금 제 아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선민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로 너보다 더 큰 힘이 생겼다. 우리 회사 임원들 전부 두 집 살림하면서 가족을 버린 너보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위해 앞만 달려온 내 손자가 대표 자리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모두가 비밀리에 추첨을 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선민이가 우리 회사 대표고 나는 앞으로 선민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줄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세운 계획이다. 네가 두 집 살림 하다가 들키게 된 날 그때 선민이와 따로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너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했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선민이한테는 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는 모든 걸 주지 않을 거고 내 손자가 대표가 되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 당연히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만 될 것 같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지. 너와 두 집 살림했던 그 가족들 전부를
지금 당장 이사리로 불러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써 끝이다. 시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며 자기가 꾸린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된다고 남편은 되려 큰소리 치더니 중개소를 뛰쳐나갔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가 가진 재산과 권력보다 자신이 꾸린 또 다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 아들은 어느새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부가 저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떵떵거리며 모두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빚만 한가득 쌓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였고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더니 전부 다 남편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전 남편의 대장암 치료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완치되면 짐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까봐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벌 받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